네. 6번에서 갑자기 영상이 끊겨가지고 네, 오늘은 지금 올리는 영상은 7번부터 10번까지 잘린 부분 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7번은 우리 신라의 독특한 제도 두 가지 중 더 좋아하는 것을 골라보세요. 해서 그 다음 문제이죠.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고대의 국가가 기틀을 잡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택한 방식을 생각나는 대로 써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보조자료에도 언급한 적이 없고, 그리고 제가 삼국시대였던 2차 시에 그냥 흘러가듯이 말씀드린 거여서 이거는 못 맞추셔도 상관없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이제 못 맞추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써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다 쓰면은 세 가지 모두 다 쓰면은 되게 좋겠지만 하나만 써도 되고 두 개만 써도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네, 답은 네, 불교 수용, 율령 반포, 태학 설립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디에서 봤었냐면은 이제 삼국시대 이거는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이 책은 그냥 그 국가의 특징, 그러니까 나라별 특징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이 삼국이 중앙 집권, 그러니까 왕 중심으로 이제 나라가 굴러가는 그런 진보적인 그러니까 발전된 국가의 모습을 어떻게 띠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2차 시 삼국시대 때 이제 장수왕과 광개토대왕이 어떻게 그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나. 왜냐면은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제 안에 국내가 탄탄해야지 국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왕 전에 어떤 왕이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잘 됐나 해서 봤던 거가 이제 여기 소수림 왕이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태학을 설립을 했기 때문에 이 뒤에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 이어서 고구려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네, 이런 설명을 했었습니다. 불교 수용, 우리가 되게 삼국의 특징, 공통적인 특징으로 종교를 했잖아요. 불교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는 그 불교가 맞고요. 율령은 이제 국가의 통치제도, 국가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규칙 같은 거를 적어놓은 중국의 제도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 거의 중국에서 들여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율령 같은 경우에는 뭐 관리는 어떤 색의 옷을 입을 것인지 혹은 뭐 법 같은 거를 제정한다고 봐도 되고요. 그런 세부적으로 그런 규칙 같은 거를 정하는 거를 반포, 널리 퍼뜨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태학은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인재를 양성할 인재를 키우는 그런 기관을 만들었다. 그게 태학 설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번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8번으로 넘어갈게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을 통일한 국가는 신라입니다. 이때 신라를 도와서 삼국 통일을 도왔던 국가는 바로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답은 바로 당나라겠죠. 이제 당나라를 포함한 신라의 삼국 항쟁에 대해서 되게 짧게 이 지도 하나로 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지금 우리가 3차 시 숙제로 내드렸던 보조자료랑 이제 4차 시 중간 확인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잘려가지고 지금 뒷부분을 촬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앞부분 영상을 보면은 우리 신라랑 당이 손을 잡고 삼국을 어떻게 통일했는지를 되게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십자외교. 당하고 신라가 손을 잡자 이에
위협을 느낀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백제랑 일본이랑 친하니까 여기 위에 있는 다른 중국 국가랑 같이 이렇게 네 나라가 연합을 해서 손을 잡아서 당과 신라에 대항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의 통일을 도운 국가는 바로 당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모두 멸망을 시켰는데, 원래 약속은 야, 당, 우리가 통일하는 거 도와줘. 그러면은 여기 대동강 이 위는 너네 가져. 우린 그 밑에만 가질게 했는데, 당나라가 야, 여기까지 먹는데 이 김에 다 내려갈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 백제, 고구려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야, 우리 당을 몰아내자 해서 이제 원래 약속했던 대로 대동강 밑에를 이제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되고, 대동강 위에는 당이 땅을 먹게 되는데, 이 사이에 또 여기에 발해라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나오고, 그거는 이제 우리 9번의 답이 되겠죠. 고구려의 유민이었던 대주영이 새로 지은 국가의 이름은 바로 발해입니다. 네, 그래서 고구려의 유민이었다는 거는 이제 유민은 남겨진 애들, 그러니까 고구려가 멸망을 하면은 고구려라는 역사상의 국가는 사라지죠. 고구려라는 나라는 사라지는데, 고구려의 사람들, 고구려 국민들은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죽게 되거나 모두가 다 신라 땅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구려는 여기만 봐도 신라보다 이미 면적이 너무 커서 너무 크니까 여기 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야, 신라로 내려가자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위쪽에 사는 사람들은 신라로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기에 뭐 백두산 같은 산도 많고, 여기가 지형이, 한반도가 산이 많은 지형이라 여기에서 여기까지 넘어가는 것만 해도 한 6개월은 걸렸을 거예요. 그 옛날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냥 그 땅이 고구려가 됐든 당이 됐든 발해가 됐든 그냥 나는 거기에 살았으니까 그곳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은 고구려의 사람들 중 한 명이었던 대조영이 그 땅에다가 발해라는 새로운 국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고구려를 왜 계승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을 했었죠. 네. 그때 고구려랑 같은 수막새가 비슷한 모양이다. 그리고 불상도 되게 비슷한 모양이다. 그리고 온돌도 되게 비슷한 모양이다. 발해 석등 이런 거를 이렇게 증거로 제시를 했는데, 아니 선생님, 그냥 문화가 같으니까 문화재의 모양도 같은 게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발해가 야, 나는 이전에 있었던 나라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그 나라 말고 아주 새로운 나라를 만들 거야 라고 했으면은 그 전대 국가가 만들었던 문화를 일부러 더 수용하지 않아요. 야, 고구려 나 싫다고 했잖아. 근데 너네 자꾸 고구려랑 똑같은 거 만들 거야? 야, 일부러라도 다른 거 만들어.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정통성을 깨려고 해요. 그 전통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근데 꾸역꾸역 고구려의 거랑 비슷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는 야, 우리의 정신은 고구려에 있다라는 거를 은연중에 어필을 하는 거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발해가 다른 국가들의 외교 문서를 보낼 때, 예를 들어서 발해가 당나라에 편지를 보낼 때, 혹은 발해가 신라에다가 편지를 보낼 때 고구려 왕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해요. 그 말은 야, 우리가 고구려 이어받았다 라는 거를 대놓고 증명한다? 대놓고 선전포고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발해 이렇게 큰 제국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해동성국이라고도 불렸던 거죠. 바다, 그러니까 중국, 여기 있는 중국 기준 바다 동쪽에 있는 되게 성장한 융성한 나라다 해서 해동성국이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10번입니다.
한반도 남쪽과 북쪽에 각각 나라가 있던 시대를 뜻하는 이 이름은 무엇일까요? 한국사에서는 발해와 신라가 공존하던 시기를 뜻합니다. 오른쪽에 땡땡땡 시대라고 적어주세요. 남쪽과 북쪽에 국가가 있었다. 그러니까 남북국 시대이겠죠? 우리 항상 그 시대 이거 라방 시작할 때 그 시대 앞에 있는 이름 뜻풀이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 2차 시에 2차 시? 3차 시죠. 이거 숫자 잘못됐다. 3차 시에 남북국 시대라고 돼 있는 거 이렇게 PPT 화면 그대로 따왔습니다. 남북국, 남영남, 북녘북, 나라국 해서 남북국 시대다 배웠었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남북국 시대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4차시 보조자료에 있는 문제는 다 풀었고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는 그 밑에 있는 청동기 시대의 신분제가 나타난 과정이에요. 저는 이 내용이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한국사에서만 나타나는 내용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인류가 있는 곳이라면은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신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쓴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잘 했으면 좋겠어서 조금 쉬운 말로 풀어봤어요.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청동기 시대에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부터 이어져 온 낚시, 농사, 가축 기르기 등의 산림 기술들이 되게 많이 발전돼요. 그렇죠. 구석기 시대에는 이제 채집하고 사냥하는 거, 그리고 신석기 시대에는 이제 그거에서 더해서 농사, 그리고 가축 기르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럼 청동기 시대에는 뭘 하냐? 그것들을 발전을 시키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일, 채소, 동물 이런 거는 다 옛날에는 돈이 없으니까 돈 대신에 그런 채소, 과일, 뭐 동물 이런 거를 돈 대신으로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물 교환의 형태로 경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 쌀을 먹고 싶어. 근데 우리 집에는 쌀을 안 길러. 근데 우리 집은 돼지를 기른다? 그러면은 쌀을 기르는 집에서 쌀이랑 우리 집 돼지 한 마리랑 이렇게 바꿔요. 그런 식으로 이제 경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돼지나, 그러니까 돼지 같은 동물 혹은 쌀 같은 농식물 같은 거가 많은 집이 돈이 많은 집, 그러니까 권력이 많은 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익 또는 부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부가 점점 많아지는데, 우리 구석기 시대랑 신석기 시대에는 이 모아진 양이 몇 없으니까 이거를 마을 사람들끼리 n분의 1, 즉 사람 수마다 나눠주는 형식을 취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핸드폰이 5개 있어. 그리고 사람들도 5명이야. 그럼 이거를 하나씩만 주면 되는데, 이게 7개가 생기고 사람은 5명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 그러니까 재화, 부는 점점 많아져가지고 이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공을 들인, 많은 노력을 한 사람에게 이거를 더 주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냥을 했다고 쳐요. 옛날에는 염소 한 마리를 잡을 수 있었어. 그래서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다 논아 먹을 수 있었는데, 사냥도 점점 잘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농사도 점점 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낚시하는 기술도 점점 늘어서 이게 이렇게 양이 엄청 많아졌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도 몫이 이만큼이나 남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한 대로 농사 혹은 사냥, 뭐 낚시 이거를 더 잘한 사람한테 조금씩 더 주는 형태로 되겠죠. 근데 이렇게 낚시나 농사 이런 건 기술이니까
야, 오늘 잘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어제 잘했던 사람이 오늘도 잘하고 내일도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만 잘하고 많은 기술이 아니라서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하는 데 비해서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하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이거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 성인 남성이 없는 집, 아기를 키우느라 바쁜 여성 혹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신체 활동을 할 수 없는 노인 이런 식의 가족 구성원만 있는 집이면 계속 몫은 똑같겠죠. 근데 성인 남성이 많아 아니면은 한 명인데 진짜 일당백 한 명인데 10사람의 몫을 하는 사람 100사람의 몫을 하는 사람이 있는 집은 점점 양이 많아지고 이 양이 많은 자랑 양이 조그만 자의 격차가 점점 커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먹거리가 재산이라고 했잖아요. 이 재산은 곧 권력이 됩니다. 이 권력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거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소수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늘릴 거예요. 내가 지배하는 위치니까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지배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위치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자들을 더 많이 만들고 싶어질 거예요. 그럼 나는 뭘 한다?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또 전쟁에서 이긴 자, 그리고 진 자가 생기겠죠. 이긴 자 중에서도, 이긴 부족 중에서도 많이 가진 자는 원래도 있었고, 적게 가진 자는 원래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진 마을에서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가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적게 가진 자랑 이 많이 가진 자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겠죠. 이게 바로 신분제의 차이. 신분이 생겨났다. 신분의 차이가 생겨났다. 즉 신분제가 생겨났다. 이런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학교에 들어가면은 이걸 어떻게 배우냐면은 기술이 발전한다. 화살표. 기술의 발전, 그러니까 농사기술, 낚시기술, 채집기술 등의 발전, 화살표, 잉여 생산물 증가. 그러니까 잉여라는 거는 남는 거. 그래서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면은 남는 생산물. 그러니까 양이 더 많아졌다는 거를 의미를 하죠. 잉여 생산물 증가. 그러면은 그걸로 이제 권력과 부가 점점 늘어난 사람들이 생기고 거기에서 이제 재화의 차이가 생긴다. 그 다음에 신분의 차이로 벌어진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근데 신분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는 어떻게 아냐? 고조선에 우리 법이 있었다고 했어요. 팔조법이라는 법이 있다고 책에서 설명을 했는데 팔조법이라는 거에서는 뭐 사람을 죽이면은 죽인 사람도 사형에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뭐 이런 법이 있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평민이 평민을 죽인 거랑 귀족이 노예를 죽인 거랑 다른 처우를 했다라는 거가 나와요. 그 말은 얘네가 귀족하고 노예는 아예 다른 사람으로 봤구나. 다른 계층의 사람으로 봤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또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거는 이제 귀족 이 순장제 고인돌을 써놨는데 고인돌은 대표적인 신분 격차를 보여주는 유물이죠. 그래서 그 한 사람만의 무덤인데 한 사람만을 위한 무덤인데 그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십 명, 몇백 명의 사람이 동원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고 그만한 가치를 보이는 거는 높은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구나는 거를 알 수 있죠. 또 순장제는 이제 집안 귀족 계층의 집안의 어른이 돌아갔을 경우에 대표적으로 노예를 같이 묻는 형식인데요. 그러니까 죽었을 때 같이 묻는 거예요. 무덤에.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노비들을 부리면서 잘 살았으니까 다음 생에서도 잘 살아라. 이렇게 현세와 같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노예들도 결국 노동력, 그러니까 재화니까 재화의 상실을 막기 위해서 노예 대신에 토우병,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그런 인형을 넣어드리는 문화로 바뀌긴 했어요. 그래도 고대 사회에는 순장제라는 게 있어서 이제 집안의 순장제, 그래서 여기다가 설명을 써놨죠. 집안의 남자 어른이 죽으면 그의 무덤에 그의 아내나 노비들을 함께 묻어버리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귀족과 노비 사이의 신분 차이 맞죠? 귀족 어른이 죽으면 노비인 사람들이 같이 묻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의 신분 차이, 또 집안에 여자 어른이 죽었을 땐 남편이 같이 묻히는 경우는 없었으니까 남성과 여성 사이의 신분 격차, 이런 거를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라방은 이틀인가요? 금, 토, 일, 3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네, 완성이 되었고요. 인증은 그냥 쉽게 이거 보시고 풀이 적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고려시대 라방과 함께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